안녕하세요. 세미나 11 오늘 143페이지 선과 빛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봐야 될 거는 주체와 기관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143페이지 다섯째 줄에 이것이 우리의 분석 경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체와 기관, 주체와 구강, 주체와 항문, 주체와 눈, 주체와 귀 이런 것이죠. 구강 충동, 항문 충동, 시관 충동, 호원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분석 경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락강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에 첫 번째 삼각형을 보세요. 거기서는 이제 기하광학적 조망점을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라는 중간 막을 거쳐서 대상을 보게 되는데 이 이미지라는 건 뭐죠? 대상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얘기하는 거, 편견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코끼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이 코끼리와 이코로는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어쨌든 내가 가진 이미지대로 나는 코끼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다 그러면 바다라는 사물에 대한 나의 선입견적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 대상은 상상계적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내 이미지를 통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 밑에 그 삼각형 거기서는 이제 그 광점이라는 곳이 이제 응시의 지점이에요. 그리고 스크린이라는 게 그 욕망의 스크린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욕망을 가지고 응시를 하면 내가 응시를 하되 욕망이라는 스크린을 통해서 응시를 할 때 그림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팔루스가 등장하는 것이죠. 또는 아갈마, 대상 A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대상 A가 바로 나를 다시 응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응시를 부추김과 동시에 나의 응시를 좌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부추긴다는 것은 욕망을 유지한다는 걸 뜻하고 좌절시킨다는 것은 다시금 결여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그림의 위치에 있는 그 그림이라는 것이 주체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입니다. 144페이지 일곱째 줄에 외상은 회화의 핵심이 공간 속의 사물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림에는 항상 외상의 부분이 있죠. 얼룩이라는 점이죠. 그것이 바로 응시의 지점이고 대상의 이해 지점입니다. (145페이지) 첫 번째 줄에 주체가 어떻게 시각의 장 속에 사로잡히며 그것에 의해 조종되고 매혹되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랬죠? 시각이 됐든지 응시가 됐든지 주체는 시각의 장에 잡히게 되어 있어요. 대상을 볼 때 자기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대상을 볼 때 자기 이미지 때문에 대상에게 잡히게 되는 것이죠. 대상 때문에 자기가 잡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상에 대해 가진 이미지 때문에 대상에 잡히는 것이죠. 자기 이미지에 스스로 얽히고 잡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응시도 마찬가지예요. 응시도 내가 그림을 볼 때 또는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에 매료되는데 그 매료되는 이유가 뭐죠? 내가 가진 욕망 때문에 그렇죠. 돈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한 매력에 잘 빠집니다. 권력에 대한 그 욕망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욕망에 스스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것에 의해서 조종되고 매혹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밑에 줄에 응시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그 물체는 응시하는 자, 즉 의리를 잡기 위해 덫을 놓는다. 어떻게 덫을 놓죠? 아주 대단한 그 보석이 있는 것처럼 응시하는 주체를 매료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잡는 것입니다. 그게 덫을 놓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마치 그림 속으로 불려 들어가서 그 안에 붙잡힌 것처럼 표상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림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욕망과 함께 좌절을 느낀다고 그랬죠. 바니타스를 느낀다는 것이죠. 바니타스, 헛되다, 텅 비었다,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걸 느껴야 다시금 주체의, 욕망의 주체로 발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밑에서 8째 줄, 주체를 사로잡기 위해 시각의 기하광학적 차원이 활용된 것이다. 이 대사들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그 해골의 형상이 바로 우리 자신의 물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주체가 욕망과 관계가 있으면 명백하지만 정작 그 욕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욕망을 가지고 대상을 보지만 그 대상 속에서 내가 찾는 아갈마, 그것은 애매모호한 것이죠. 파악 불가능한 것입니다. 146페이지 1번. 이러한 가시적인 것의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덧치고 특히 모리스 메를로 펑티에 져서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소제목 중 하나가 잘 보여주는 바와 같이 뒤엉킴이다 그랬습니다. 가시적인 영역은 모든 것이 덧치다. 모든 것이 뒤엉킴이다. 상상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세계에서는, 시각의 영역에서는 상상기가 난무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하광학적인 관점, 기하광학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이러한 그 지각의 기만성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기하광학적인 광점, 기하광학적인 지점에 우리가 광원을 놓는다 할 때, 빛을 놓는다 할 때는, 광점을 놓는다 할 때는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147페이지 밑에서 8째 줄, 철학자는 시각의 장을 정복하며, 철학자는 응시의 장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시각의 장을 정복하는 것이죠. 외양과 존재의 관계에 대해 쉽사리 대가 행세를 하지만, 외양은 현상이라고 본다면 존재는 초월이라고 볼 수 있죠. 이데아. 그런 그 세계에서는 그 대가 행세를 하지만 이러한 관계의 본질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직선이 아니라 광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광점이란 방사의 원점, 빗줄기, 불빛, 반사광이 발산되는 원천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광원으로부터 빛을 받을 때 뭔가 욕망이 나오는 거예요. 광원으로부터 빛을 받을 때, 즉 실제계의 응시를 당할 때, 그때 우리는 결여와 동시에 욕망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결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욕망의 주체가 되는 것은 어떤 때냐? 실제계의 응시를 당할 때죠. 그래서 내가 그 응시당한 주체로서 대상을 응시할 때 거기 스크린이 하나 쳐지죠. 그 스크린이 욕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이는 대상은 시각의 대상이 아니라 응시의 대상이라고 그랬고, 그것은 아갈마로 작동한다고 그랬죠. 대상의 예로 작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8페이지) 밑에서 9째 줄, 따라서 빛의 고유한 성찰과 주체의 관계에는 이미 애매모호함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러한 애매모호함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포개지게 될 두 개의 삼각형 도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의 고유한 성질과 주체의 관계는 이와 같은 애매모호함이므로
중첩되어 있는 것이죠. 빛의 고유한 성질, 광원, 그것은 주체를 응시하는 하나의 응시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죠. 주체를 응시하는 응시의 원천. 그 원천으로부터 주체는 응시를 받으면서 별의 주체로 등장하고 욕망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욕망을 스크린으로 해서 대상을 바라보게 응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대상으로부터 다시금 응시 당함을 통해서 또다시 욕망의 주체로 발현되면서 동시에 결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광원에서 오는 빛이나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그 응시의 눈이나 모두 다 주체로 하여금 결여와 욕망의 변증법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주체와 빛의 관계가 제기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짤막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체가 기하광학이 규정하는 기하광학적 조망점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줄 겁니다. 예. 기하광학적 관점을 도입한 이유는 시각의 비틀림을 얘기하기 위해서지, 그 기하광학적 조망점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죠. 기하광학적 현상이 어떻게 응시와 관련돼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하광학적인 조망점 얘기도 나오고 기하광학적인 관점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결국은 응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하광학적 관점 또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화는 락강의 20대에 어떤 그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과 함께 조각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고기 잡으려고 바다로 나갔는데 굉장히 위험했던 그런 여행이었고, 그러나 날씨는 좋았죠. 근데 그 햇빛에 반짝이는 뭔가가 이제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통조림 깡통이었는데, 그 같이 갔던 젊은 어부가 락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나? 저 깡통 보여? 그런데 깡통은 자네를 보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이제 락강에게 굉장한 그 고민할 거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14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면 그 깡통은 광점에서 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 광점에는 저를 응시하는 모든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깡통은 락강을 보고 있지 않았지만 응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깡통이라는 광점에는 락강을 응시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락강을 보진 않지만 응시하고 있다. 락강은 이 그 체험을 통해서 그림 속에 얼룩이 되었다,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깡통 안에 어떤 얼룩, 그것이 이제 락강이죠. 락강이 되는 것이죠. (150페이지) 중간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저는 지금 주체 수준에서 구조를 논하고 있지만 이 구조는 빛에 대한 눈의 자연적인 관계 속에 이미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반영합니다. 나는 단순히 원근법이 형성되는 기하광학적 조망점에서 나타나는 점 형태의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내 눈 깊은 곳에서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은 분명히 내 눈 속에 있죠. 하지만 나는 그림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응시할 때, 그림을 시각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응시할 때 그림 속에 응시의 지점으로부터 우리가 응시를 다시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그림을 응시하고 있을 때 그림의 어떤 응시의 지점으로부터 내가 응시를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림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빛이 나를 응시합니다. 그리고 그 빛 덕분에 내 눈 깊은 곳에 무엇인가가 그려집니다. 광원이 나를 응시하는 것이죠. 광원이 나를 응시하게 되고 그 응시 때문에 내 눈 깊은 곳에 무언가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구성된 관계라든가 철학자들이 운운하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게서 떨어져 미리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 어떤 표면의 반짝임이자 인상이지요. 그것은 기하광학적 관계 속에서 삭제되어 버린 것을 개입시킵니다. 기하광학적 관계 속에서는 삭제되어 버린 것, 즉 시각의 차원에서는 삭제되어 버린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애매모호함이라든지 변화무쌍함을 가진 어떤 것, 그것이 내 눈 깊은 곳에 그려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매 순간 나를 유혹하며 풍경을 하나의 원근법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제가 그림이라고 부른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한 애매모호하고 변화무쌍한 그러한 그 어떤 것, 즉 얼룩 또는 응시의 지점, 외상, 그러한 것들이, 뒤틀림, 그러한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사로잡고, 그리고 그림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만든다 하는 것이죠. 응시의 주체로 만드는 것이죠. 나를 응시하는 응시의 주체로 만드는 것이죠.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151페이지, 그림과 같은 자리, 즉 바깥에 위치시켜야 할 그림의 상관항은 응시의 지점입니다. 그림의 상관항은 응시의 지점이다.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에는 반드시 응시의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응시의 지점은 그림의 외부에 있다는 것이죠. 그림과 응시 사이에 있으면서 양자를 중개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기하광학적 공간과는 다른 성질을 지니면서 이와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무엇, 가로지를 수 있어서가 아니라 불투명하기 때문에 작용하는 무엇입니다. 바로 스크린입니다. 우리가 그 광점의 응시를 받게 되면 욕망의 주체가 되는데, 그 욕망이 스크린이 되어서 대상을 바라보는 스크린이 되는데, 그 욕망이 애매모호한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을 통해서 내 욕망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대상을 바라보지만 그 대상은 애매모호한 것이죠. 그러면서 도리어 대상으로부터 응시가 나에게 되돌려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은 캐보이의 그 질문과 같은 거예요. 어머니,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죠? 이게 캐보이 아닙니까? 그 캐보이의 질문이 회귀할 때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욕망해야 할 것인가로 회귀하는 것이죠. 내가 대상을 욕망이라는 스크린을 통해서 응시했을 때 그 응시의 지점이 나에게 다시 응시를 되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림 안에 있고 그림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지는 빛의 공간 속에서 응시는 언제나 일종의 빛과 불투명성의 유희입니다. 응시는 언제나 빛과 불투명성의 유희다. 그것은 언제나 제가 방금 들려드린 이 짧은 이야기에서 보았던 것 같은 반짝거림이다. 그 애매모호한 불투명성. 그것은 항상 각 지점에서 스크린이 됨으로써, 스크린을 넘쳐흐르는 영롱한 광채로 빛을 발함으로써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욕망이라는 스크린을 통해서 바라보는 대상, 그 대상의 응시의 지점으로부터 나를 다시 응시하는 그것은 나의 욕망을, 나의 스크린을 영롱한 광채로 빛을 발하게 만들어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바로 대상 A가 바로 그 응시의 지점은 바로 대상 A죠. 대상 A가 나를 잡는 것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응시의 지점은 언제나 보석의 애매모함을 담고 있지요. 아갈마, 보석의 애매모함, 뭔가 귀한 것 같은 뭔가가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대상 A인 동시에 응시의 지점이죠. 그런데 만일 내가 그림 속에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제가 방금 얼룩이라 부른 스크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체 이코어로 대상 A죠. 주체 이코어로 응시입니다. 주체 이코어 결여고, 주체 이코어 욕망이고, 주체 이코어 응시의 지점이죠. 주체 이코어 얼룩이에요. 얼룩이라 부른 스크린 형태를 내가 띄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림 속에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역시 얼룩이라고 부르는 스크린 형태를 띄고 있다.
주체, 결여, 욕망, 응시, 대상의 얼룩, 이것이 이코르다. 오늘 이 성과 빛 1번에서는 그것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